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내 언론들의 그 친중 사대주의 근성이 아주 추잡합니다. 예, 지금 미중 신냉전에 대해서 미국이 패배한다, 망한다, 중국이 버텨낸다.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까지 아주 그냥 나발을 불고 있어요. 또 한국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중국이 왜 미국을 이길 수 없는지 그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이라는 그런 유튜브 꼭지가 있죠. 제가 즐겨 봅니다. 여기서 14일 국내 언론이 중국을 역성들면서 미국, 특히 트럼프를 저주하는 양태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맷집 좋게 잘 버틴다, 미국이 난리 났다, 이런 식의 국내 언론의 친중 사대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맹렬한 반트럼프 성향의 미국 언론들, 예를 들어 NYT조차 중국이 맷집 좋게 잘 버티고 있다, 이 같은 헛소리는 하지 않는다. 네, 꼭 이 표현은 아닌데 이런 취지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안 교수의 그 유튜브 꼭지에서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조선일보 등이 자행하고 있는 중국 역성들기 억지 논리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입니다. 예, 중국 역성들기를 할 때 그 자기들 나름대로 제시하는 논지가 한 5가지 종류다, 이렇게 잘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제 나름대로 다시 그 근거를 구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언론들이 이제 중국이 버틴다라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수출 드라이브, 출해 전략, 밀어내기죠. 이것 때문에 대미 무역이 박살나도 충분히 견딘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하면 충분히 견딘다. 이런 얘기가 돼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 거의 6천억 달러 가까이 찍은 다음에, 그리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4,389억 달러입니다. 네. 대미 수출 비중이 줄었다, 그래서 중국이 견딘다, 이건데 실제로는 이게 우회 수출이 많다는 거예요. 멕시코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막으려고 미국이 한 게 일단 최대 50%까지 갈 수도 있는 그 상호 관세를 때려놓고 지금 고무줄 당기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첫째. 두 번째, 이제 1대1로의 다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1대1로는 이미 약발이 끝났거든요. 만성적 악성 채무 채권이 됐습니다. 신규 대출은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그래프에서 벽돌색, 짙은 색깔이 돌려막기 대출이고요. 황토색, 노란색이 저게 신규 대출입니다. 보면 신규 대출 비중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2012년 같으면 신규 대출이 거의 100%인데 2022년 이렇게 되면은 신규 대출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쌍순환을 성공시켜서 견딘다. 쌍순환이란 건 뭐냐면 수출과 내수, 또 수출과 소비가 서로 밀고 당기는 구조이죠. 우린 수출에 의한 낙수 효과, 이런 얘기를 쓰죠. 한국에서는. 시진핑은 쌍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쳐왔습니다. 그러나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 도시와 농촌 사이에 엄청난 소득 격차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노란색 계열로에서 벽돌색 계열로 내려갈 때는 이제 그 평균보다 50% 미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평균보다 50% 미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계열로 가서 점점 올라가서 짙은 군청색이 되면, 저장 같은데 이런 데가 되면은, 또 베이징 같은데 이런 데면 평균보다 배 이상 되는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벌써 4배 차이 나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역에서 4배라는 얘기는 계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만약에 12,000불이다 그러면 어떤 지역 가면 3,000불, 4,000불 연 국민소득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지역 가면은 24,000불, 25,000불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나라 안에서. 이게 수출 지향 내부 식민지 체제입니다. 또 쌍순환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산층 몰락, 금융위기, 지방재정위기 때문이죠. 중국은 유령도시 부동산 버블이 터졌죠. 수천만 채, 1억 채. 부동산 투자에 열중해 있던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었던 토지 사용권 매각 비즈니스가 폭망했죠.
따라서 지방정부가 재정이 빵꾸가 나 있다고요. 또 부동산이 이렇게 몰락해버리니까 부동산에 돈이 물려있는 금융권이 만성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유령도시, 중산층 몰락, 지방정부 재정 붕괴, 금융위기 이 네 가지 증상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건 경제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뿌리가 이렇게 망가져 있으면 쌍순환으로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쌍순환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체제 때문입니다. 쌍순환은요, 결국 파이를 누가 더 많이 먹냐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수출지향 기업만 다 뜯어먹고 그 다음에 그것과 결합한 공산당 초특급 간부들만 뜯어먹는 구조냐, 아니면은 이게 일반인까지 쭉 소득 증대로 나타나냐, 이런 게임이거든요. 이 한국은 기본적으로 평등주의적 압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어느 경제학과 교수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전 세계에서 평등주의적 압력, 그러니까 이갈리테리언 프레셔가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박 대통령이 물론 뛰어난 리더지만 이미 박 대통령 때 4대 보험을 해요. 산재보험, 뭐 의료보험 이런 걸 이미 박 대통령 때 한다고요. 이게 평등주의적 압력이거든요. 그리고 80년대 민주화를 통해 이 평등주의적 압력은 더 세졌죠. 그리고 90년대 YS 정부 때에는 생산성 향상분을 훨씬 뛰어넘는 임금 상승과 과소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IMF 국가 부도가 초래되죠. 그러니까 자초한 거거든요. 그걸 또 지지고 볶고 하면서 또 다시 이제 더 튼튼한 구조로 선진국으로 다시 진입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쌍순환으로의 이행은 원래 뿌리가 좋아야 돼요. 원래 한국이 건전한 평등주의적 압력이 있는 사회라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데다가, 그런데다가 플러스에서 엄청난 정치적 갈등과 격통을 겪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치 체제가, 그 국민이. 그런데 중국 공산당 체제는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북경대에 있는 마크 피터스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그런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긴장, 갈등, 격통이 굉장히 높은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이 내수와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갈 수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양반도. 여기까지 나온 얘기 일단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하고 또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중 사대주의에 물든 언론들, 조선일보까지 포함해서 수출 드라이브 때문에 대미 무역이 박살나도 충분히 견딘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하면 충분히 견딘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1대1로의 다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쌍순환을 성공시켜 견딘다. 이거 이제 하나하나 다 살펴봤죠. 이거 다 성립이 안 하는 얘기라고요.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금요일 날 권영세, 또 우리 친애하는 권영세 의원께 사랑의 매를 좀 드리려고 갑니다. 예,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11시 반입니다. 사전투표 문제를 지금 방관하고 있죠. 국힘 지도부가.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거 아무 조치 안 하고 있다가 또 심지어는 국힘의 그 선관위원, 제가 읍면동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시군구까지만 있대요. 국힘 추천 선관위원. 이 사람들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그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국힘이 추천하는 그 참관인 그거 하나도 안 하지. 국힘이 충원하는 참관인 하나도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맨 마지막에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다 했습니다. 네, 찍으십시오. 이 말만 할 그런 사기만 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그렇게 사기 쳤었잖아.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제도 개선 캠페인에 같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국힘의 내부에서 그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면서 뭐 사전투표 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드디어 공명선거 전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예, 시스템도 돌아가고요. 회원가입 다 됩니다. 예, 123korea.kr 많이들 해주시고, 이거 6자리 넘어가서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가면은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국회 독재를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예, 정말로 주저앉힐 수 있습니다.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전한길 선생도 여기 들어오시면서 이제 이 사전투표에 대한 개념이 딱 서가지고 오늘은 또 국회에 가서 심지어는
사전투표 제도 개선, 즉 선관위가 제도 개선 안 받아들이면 대선 불복할 수도 있다. 뭐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같이 이제 동지가 정말 진정한 동지가 됐죠. 또 이 공동대표에는 우리 잘 아시는 박소영 대표도 있고 박주현 대표도 있고 또 기독교 쪽에서 엄청나게 그 활동을 많이 해오신 주요셉 목사님 또 홍호수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십니다. 공동대표 중에 제일 난잡하고 실력 없는 사람은 백모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넷째, 다섯째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넷째, 중국 제주 2025 등 첨단 기술 자립에 있어 눈부신 성과를 이룩했다. 첨단 기술 자금률이 86%에 이른다. 예, 이게 조선일보가 아마 썼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 86이라는 숫자는 중국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제시하는 숫자입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자금률은 도저히 86%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지식, 테크놀로지의 혁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세계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에코시스템으로부터 추방당하면 도저히 따라올 길이 없어요. 예, 끝난 거예요, 이거. 다섯째, 위안화 환율을 대폭 올려서 위안화 가치를 대폭 낮추어 견딘다. 환율을 올린다? 이건 가치를 낮춘다죠. 지금 7.4, 1달러당 7.4인데 이걸 뭐 9, 뭐 10 이렇게까지 앞으로 한 20% 정도 환율을 더 올린다. 20% 이상 30%까지 이런 얘기가 좀 도는데 반박은 중국이라는 시스템은요. 소득을 억제해 놓고 또 소비를 억제해 놔요. 그러면은 그 환율을 그 7, 뭐 6 이런 선에서 유지할 수가 있어요.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환율과 물가를 딱 그 수준에서 억제해 놓고 비교적 저임금으로 그 생산성에 비하면 비교적 저임금으로 이제 수출을 돌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거 환율을 건드리게 되면 인플레가 일어나는 와중이죠. 그런데 수출 단가는 올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또 구조 자체가 수출 중심 내부식 민지 체제니까 소득과 소비는 계속 억제가 된다고요. 그럼 굶어 죽어라는 소리가 되지.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중국이 환율을 대폭 올리는 것, 즉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대폭 낮추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 미국은 즉각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째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봅니다. 첫째, 그러니까 조중동 등 이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 싸움에서 이번 신냉전에서 미국은 필패다. 중국이 이긴다. 중국이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친중 사대주의 노가리를 필 때의 5가지 근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첫째, 수출 드라이브 때문에 대미 무역이 박살나도 충분히 견딘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1대1로 때문에 견딘다. 셋째, 쌍순환을 성공시켜 견딘다. 넷째, 첨단 기술 자립을 이룩해서 견딘다. 다섯째, 위안화 환율을 대폭 올려서 다시 말해서 위안화 가치를 대폭 낮춰서 견딘다. 전부 다 노가리죠. 지난 4월 1일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 10%에서 출발해서 베이스라인 10% 거기서 출발해서 최대 50% 가까이 이르는 상호 관세 레시프로칼 타리프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인 4월 9일에 중국만 빼고 중국은 뭐 그날짜는 중국이 124인가 125%죠. 중국만 빼고 나머지 국가는 10% 기본 관세를 90일 동안 적용하겠다. 즉 그 상호 관세율을 높이지 않겠다. 10%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내 언론은 이를 두고 뭐라 그래요? 철딱선이 없는 트럼프가 제조업 키우겠다고 뻘짓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게 하루 종일 쏟아지죠. 국내 언론 뉴스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정책이든 틀린 정책이든 미리 계산된 겁니다. 저는 트럼프 정책이 100% 다 맞아 들어갈 거다 또는 100% 다 실패할 거라고 안 봐요. 부분적 성공, 부분적 실패가 이렇게 믹스된 그림으로 나올 거다라고 봐요. 결과가. 4월 2일에서 4월 9일에 이제 롤러코스터 아니에요, 이거? 예, 은하철도 999 탄 거지. 이거는 결국 중국과 가깝게 지내면 관세 세게 때린다. 그러니까 고무줄 그 상호 관세를 놓고 레시프로칼 타리프를 놓고 너희 중국과 거래 안 벌려? 그럼 너희는 40% 50% 먹어. 거리 좀 좁혔네. 반중전선에 들어왔어. 그럼 12% 15%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예요. 이미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이 여자 그 아나운서가 말이 빨라서 좀 설명드리면 처음에 묻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일단 관세를 세게 때려놓고
국가별로 개별 협상을 통해 낮춰주는 그런 전술, 이걸 맥시멀리스트 택틱이라 그러는데 맥시멀리스트 전술을 취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s he taking a maximalist approach? Neil Dudder recently wrote that President Donald Trump has cracked a lot of eggs, and now Scott Bessent, the Treasury Secretary, needs to make an omelet. Is that how you view this situation right?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그냥 달걀을 그냥 수십 개를 툭툭툭툭 깨갖고 이만한 함지박에다가 탕탕탕탕탕탕탕탕탕 넣었어. 그럼 이제 베센트가 그거 가지고 이제 휘저어서 맛있는 오믈렛을, 거기에 뭐 파도 넣고 뭣도 넣고 해서 맛있는 오믈렛을 만든다. 양파 다진 것도 넣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냐라고 물은 거예요. 네. Is he taking a maximalist approach? Neil Dudder recently wrote that President Donald Trump has cracked a lot of eggs, and now Scott Bessent, the Treasury Secretary, needs to make an omelet. Is that how you view this situation right now? I view not giving away negotiating secrets on worldwide television as the essence of negotiating. You recently talked about getting deals done quickly with partners to then confront China together. When you're in these negotiations with trading partners, are you looking for them to offer up something to combat Beijing? Well,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개발 국가들이 협상을 할 때, 아, 우리는 중국과 이렇게 거리를 벌리겠습니다. 그러면 관세율 낮춰주고, 아, 우리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럼 관세를 높인다. 이게 베트남 같은데, 캄보디아 같은데 적용되는 거거든요. 캄보디아는 지금 뭐냐면 대미 무역 에게 거의 대부분이 대미 수출이에요. 즉 대미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대미 무역액의 100%가 무역 흑자야. 거기는 대미 수출액의 100%가 무역 흑자예요. 캄보디아는. 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그 우회 수출,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고, 베트남 그렇고, 인도네시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와가지고 아, 우리 중국으로부터의 그 중국 원료, 중국 반제품,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줄이겠습니다. 이러이러하게 숙제 풀어와라 이거야. 그러면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고무줄 관세, 그러니까 이게 그 상호 관세라고 불리는 고무줄 관세 놓고서 너가 중국과 거리 벌려? 그러면 우리가 낮춰줄게. 거리 안 벌려? 그러면 높여. 지금 그 게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요, 엄청 높은 고지에서 엄청 멀리 내다보는 관점을 가져야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걸 1945년, 약 8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1945년에서 71년이 브레튼 우드 체제, 그 다음에 72년에서 그 냉전 전반기예요. 72년에서 91년이 냉전 후반기. 그 다음에 92년에서부터 2017년, 약 25년 동안이 하이퍼 글로벌리즘, 중국 사랑에 함몰됐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 신냉전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데, 트럼프 일기 때 2018년에서 2021년은 이때는 차이나 디커플링 일기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우크라 전쟁 터진 다음에 한 2, 3년 이게 차이나 디리스킹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2025년 차이나 디커플링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에서 1971년에 이르는 냉전 전반기는 브레튼 우드 체제입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었어 할 정도예요. 일단 달러가 근본이에요. 뭐 그게 몇 달러였더라. 제가 35달러인가가 뭐 그 트로이 온스로 1온스인가로 딱 정해져 있어요. 35달러를 가져가면 금이랑 바꿔줘. 그 다음에 각국 화폐는 달러와 고정환율로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금융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IMF와 세계은행, 이게 그 당시엔 IBRD라는 이름이었고요. 이게 이름을 바꿔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유세계, 제1세계라 그러죠. 미국과 이 자유진영세계, 여기를 중심으로 가트 체제죠. 이게 자유무역 질서가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펴서 유럽, 일본, 한국을 재건시켰습니다. 71년부터는 좀 달라지죠. 이게 분수령이 된 해예요. 71년에 키신저가 들어왔고 72년에 왼쪽에 보는 사진, 즉 닉슨이 가서 모택동을 만났죠. 71, 72 요 무렵에 이제 미중 화해가 일어나서 냉전 후반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 해에 브레튼 우드 체제의 주춧돌인 달러 근본위 제도가 철폐됩니다. 이 해에 고정환율 제도가 철폐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냉전 후반기 71년에서 91년이 냉전 후반기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울퍽질퍽해요. 1985년에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의 엔화, 독일의 마크화, 영국의 파운드와 프랑스의 프랑이 아니라 프랑화예요. 프랑화에 대한 달러 환율을 급속히 높였죠. 달러 가치를 급속히 하락시켰죠. 또 1986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그 일본 반도체의 미국 수입을 줄였죠. 이때의 반도체는 지금 PC 반도체가 아닙니다. 서버 반도체입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PC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갖고 치고 들어가서 판을 정리한 거예요. 그 분야를.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1981년에서부터 1990년 정도까지인데, 이게 이 제일 위에 있는 빨간 선, 이게 프랑스 프랑화입니다. 보면은 높았을 때에 달러당 10프랑에서 낮으면은 달러당 5프랑까지 낮아져요. 20% 빠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라색이 일본의 엔화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달러당 높았을 때에 230엔에서 이게 나중에 낮아지니까 오른쪽에 1990년대 지나면은 달러당 한 140엔, 뭐 130엔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거죠. 영국 파운드와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독일 마크와 높았을 때에 달러당 대개 한 3.5막에서 낮아지게 되면 달러당 1.8막 정도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이것도 한 20% 이상 빠진 거죠. 엔화는 뭐 한 25%, 30% 빠진 거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냉전 후반기에.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하이퍼 글로벌리즘 시대가 시작돼서 2017년까지 이어졌죠.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은 미칠 듯한 중국 사랑에 함몰됐죠. 한국도 그렇죠. 이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주권국가 체제, 자유공화국 체제 이거 뭐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 이제 다 이 세계 시장 속에서 푹 담가가지고 돈 맛을 보게 하면 왕년의 스탈린주의자, 왕년의 모택동주의자도 다 착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거야. 세계 시장이 부세주야. 뭐 이런 아주 살벌한 물질주의입니다. 이게. 그게 한 25년을 풍미한 거예요. 2018년 이후 신냉전 질서가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7년 만에. 2018년에서 2021년까지는 바이든 정부 초기까지는 미국의 나홀로 관세 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차이나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트럼프 진영에서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트럼프 진영에서 2019년경부터 쓰였는데 이걸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백모가 썼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쓴 것 같은데. 차이나 디커플링. 중국을 미워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맞물려 있던 게 틀어졌다 이런 소리죠. 디커플링.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사이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유럽이 중국 견제에 참여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이 지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의 입장을 반영해서 차이나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대신에 좀 더 부드러운 차이나 디리스킹이라는 용어가 썼죠. 이게 우르슬라 폰델레이언이 먼저 쓰기 시작한 용어죠. 차이나 디리스킹. 그래가지고 2022년 이후로 차이나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로 통일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비참한 전략적 패배를 겪어왔습니다. 경제는 박살났고 우크라이나는 못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란과 하마스가 위태로워지죠. 그래서 이란과 하마스가 2024년 17 테러로 발작을 한 거예요. 그 여파로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무너졌고 헤즈볼라, 레바논을 찬탈한 집단, 그리고 하마스가 붕괴한 거죠. 가자를 지배하는 집단 하마스가 붕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러 2부 크링크,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 전체주의 쿼드 4개국이 그게 이제 그 네트워크가 폭로된 거죠. 유럽 역시 중국 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유럽 전선에 북한 용병이 등장한 거 아니에요. 이제 유럽은 반중전선으로 끌려 나온 거예요. 좋든 싫든. 그 반중전선 끌려 나온 유럽에 대해서 너희 일단 러시아에 대한 확실한 견제해, 자주국방해서 그리고 반중에 참여해라고 트럼프가 지금 유럽을 패고 있는 거예요. 군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냉전은 가파르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마가 관세는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조업 보호 육성, 미국 중산층 육성입니다. 표면은 경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 또 다른 얼굴은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천문학적 관세를 때리고 지금 145%죠. 다른 한편으로는 고무줄 상호 관세, 늘었다 줄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호 관세를 딱 걸어놓고 무역 파트너 국가들을, 무역 상대방 국가들을 반중으로 바로 정돈하는 거예요. 너 반중 안 하면은 쭉 느릴 거야. 반중하면 좁혀줄게. 이건 완전 글로벌 군사 지정학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 그러니까 글로벌 질서가 지난 8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런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이걸 딱 보고 있으면은 중국이 못 견뎌낸다.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친중 사대주의가 뼛속까지 박혀가지고 미국 개발질 한 겁니다. 중국이 이깁니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